안녕하세요. 결의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어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 온조왕, 김수로왕, 대조영. 온조왕, 10사람의 신하와 함께 나라를 세우다. 온조왕은 백제를 세운 시조이다. BC 18년에 왕위에 올라 AD 28년까지 재위하였다. 현존 문헌들에는 백제의 시조로 전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며 온조는 그 중에 하나이다. 백제 초기에는 북쪽에서 한반도 중서부 일대에 남아한 부여족의 여러 집단들이 연맹체를 결성하고 있었다. 그들 중 연맹체를 주도한 대세력으로는 먼저 미추홀에 운거한 집단이며 뒤이어 패권을 잡은 것이 위례성의 집단이었다. 미추홀에서 일어난 집단의 시조로 전하는 것이 비류이고 그 뒤에 권력을 장악한 위례성 집단의 시조가 바로 온조이다. 삼국사기 등에는 온조의 아버지를 동명이라 하는 한편 동명을 백제의 시조라고도 하였다. 현존 문헌들에 의하면 북부여, 고구려, 백제 등 부여족 사회들은 모두 동명을 시조라 하고 그를 숭배하는 제전을 각기 가지고 있었다. 온조의 아버지가 동명이라 하는 것도 그러한 부여족 일반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온조와 비류가 형제라고도 하였다. 이는 두 집단의 연맹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강조하기 위해 만든 연맹 설화의 구성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등의 온조왕 치세의 일이라고 한 것들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백제의 발전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소급해 놓은 것이다.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으로 그 아버지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다. 백제와 고구려는 단군 조선을 이은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같은 시조를 모신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북부여를 탈출하여 졸본 부여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는데 이때 소선호의 도움을 받았다. 소선호는 전 남편 우태에게서 비류와 온저 두 아들을 낳았다. 주몽은 북부여를 탈출하기 전에 예씨와 혼인하였는데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비류와 온저는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1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떠나자 함께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 온조는 한강 유역에 도착하자 도읍지를 정하기 위하여 한성 부하악에 올라 사방을 둘러본 후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백제는 처음에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10명의 신하가 건국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류는 미추홀로 갔지만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온조에게 돌아온 후 자결하였다. 백제도 고구려 동명의 광명 사상을 잇다. 온조는 백제를 건국한 후 이듬해 5월에 제일 먼저 동명왕 묘를 세웠다. 이것은 백제도 부여나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동명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조는 특히 말갈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 백제는 말갈, 낭랑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남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를 굳건히 하였다. 김수로왕, 황금색 알에서 태어나 가락국을 세우다. 김수로왕은 이름을 수릉이라고도 하는데 가락국의 시조이며 김해 김씨의 시조이다. 그는 AD 42년에 가락국을 세우고 왕위에 올라 199년까지 재위하였다. 아직 나라가 없던 시절에 가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각 촌락별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3월 어느 날 하늘의 명을 받아 구간이야 수백 명이 구지봉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춤추고 노래하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싼 금빛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태양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6개 있었다.
12일이 지난 뒤 이알에서 남자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났는데 그중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라 하였다. 주민들은 수로를 가락국의 왕으로 모셨고 다른 남자 아이들은 각각 5가야의 왕이 되었다. 이때가 AD 42년이었다고 한다. 수로왕은 주기 후 관직을 정비하고 도읍을 정해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천신의 명을 받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아유타국의 왕녀 허왕옥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157년을 재위하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그 뒤를 이어 거등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화적 내용이어서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신화는 구조상으로 볼 때 신성한 왕국의 내력을 풀이한 청강난생 신화로서 한국 고대국가 성립기에 흔히 보이는 건국시조 신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여기서 수로왕이 황금색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곧 태양의 광명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등 9간의 족장이 있었다고 하였다. 아도, 여도, 피도 등은 그 지방의 이름일 것이고 간은 한과 마찬가지로 우두머리이다. 이와 같은 간은 당시 사만의 공통된 통치자 또는 족장의 칭호로 불린 것이다. 가락국 김수로 왕이 황금알에서 화생하였다는 이야기는 모두 같은 범주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황금빛 청강 등으로 상징되는 북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유이민 집단이 낙동강 하구 유역의 토착 선주민들과 결합해 초기 국가를 형성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아울러 수로가 6개의 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표현은 가락국을 중심으로 가야 제국을 통합하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로왕이란 곧 이러한 단계에서 김해 지역에 존재했음직한 수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로왕은 금광가야가 신라에 합병된 후에도 가야의 시조로서 계속 봉사되었다. 문무왕은 수로왕릉에 위전을 설치해 후손에게 능묘의 제례를 계속하게 했으며 그것은 고려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한편 신죽 동궁 여지 승남에 인용된 최치원의 서기정전에서는 금광가야의 시조를 뇌질청해라고 해 서로 비교가 된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구간을 비롯한 수백 명이 구지봉에 올라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부른 노래를 구지가라 한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테다. 이 노래는 신을 맞이하는 의례에서 사용된 것이다. 하지만 흙을 쥐고 발을 구르며 불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현실적으로는 노동가요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통일 신라 시대 수로 부인의 설화에 나오는 해가와 비슷한데 이 같은 유형의 노래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부터 동해안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다. 199년 김수로왕이 돌아가시자 사당에 배향하고 매년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과 8월 5일과 15일에 푸짐하고 깨끗한 제례를 차려 제사를 지내어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진짜 후손만이 제사를 모셔라. 특히 신라 제30대 문무왕 원년 3월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은 문무왕에게 15대 조가 된다. 그 나라는 이미 없어졌지만 그를 장사 지낸 사당은 지금도 남아있으니 종묘에 합해서 계속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사당에서 가까운 상전 30경을 비용으로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김수로왕의 17대 손 갱세급간이 그 밭을 주관하여 해마다 명절이면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다가 신라 말년에 충지 잡간이 금관성을 쳐서 빼앗아 성주 장관이 되었다.
이에 영규 아간이 장군의 위엄을 빌어 묘향을 빼앗아 함부로 제사를 지내더니 단오를 맞아 고사하는데 공연히 대들보가 부러져 깔려 죽었다. 이에 장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행히 전세의 인연으로 해서 외람되이 성왕이 계시던 국성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마땅히 나는 그 영정을 그려 모시고 향과 등을 바쳐 신화된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고 삼척비단에 진영을 그려 벽 위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켜놓고 공손히 받들더니 겨우 3일 만에 진영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서 땅 위에 괴어 거의 한 마리나 되었다. 장군은 몹시 두려워하여 그 진영을 모시고 사당으로 나가서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곧 수로왕의 친자손 규림을 불러서 전에 하던 대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규림이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오다가 나이 88세 때 죽으니 그 아들 간원경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단오날 알묘제 때 영규의 아들 준필이 또 발광하여 사당으로 와서 간원이 차려놓은 제물을 치우고 자기가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데 삼원이 끝나지 못해서 갑자기 병이 생겨서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또 도둑의 무리들이 사당 안에 금과 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와서 그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했다.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활에 살을 당긴 한 용사가 사당 안에서 나오더니 사면을 향해서 비오듯이 화살을 쏘아서 7에서 8명이 맞아 죽으니 나머지 도둑의 무리들은 달아나 버렸다. 며칠 후에 다시 오자 길이 30여 척이나 되는 눈빛이 번개와 같은 큰 구렁이가 사당 옆에서 나와 8에서 9명을 물어 죽이니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도망에 흩어졌다. 그리하여 능원 안에는 반드시 신물이 있어 보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 김수로왕을 모시는 사당은 김해의 숭선전이고 매년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각각 춘추대제를 지낸다. 대조영. 천문령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다. 대조영이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에 대해 정확히 전하지 않는다. 그는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다. 668년 9월 21일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동북아의 최강자였던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보장왕을 포함한 왕족과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 강제로 끌려갔다. 당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한 일부 유민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지금도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은 고려 신사를 세우고 스스로 고려씨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장왕의 동생인 약광을 모신 사당을 세우고 조상들을 기원하고 있다. 약광이란 다같이 빛을 이란 뜻인데 이 세상을 광명이세한다는 동명성왕의 통치 이념을 드러낸 것이다. 당나라는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관리하였다. 또한 고구려 유민 3만여 호를 요서 지역의 영주로 강제 이주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고구려의 옛 영토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였다. 696년 거란의 이진충과 손만영 등이 이끄는 거란족의 반란으로 영주 지방이 혼란에 빠지자 대조영은 말갈추장 걸사비우와 함께 그 지역에 영유되어 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각각 이끌고 당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당나라는 대조영에게 진국공을, 걸사비우에게는 허국공을 봉하고 회유에 당나라의 세력 아래 다시 복속시키고자 했으나 그들은 거부하였다. 이에 당나라는 거란군을 격파한 뒤 성력 영간에 추격군을 파견하였다. 당나라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항복한 거란족 출신의 이해고를 보내어 추격하였다. 걸사비우의 말갈족 집단이 먼저 교전했으나 대패하였다.
그러자 대조영은 휘하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당나라 군사의 예봉을 피해 동으로 달아나면서 한편으로 흩어진 걸사비우 예하의 말갈족 등을 규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중상이 전사하고 아들인 대조영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리를 이끌었다. 698년 대조영은 이해고의 당나라 군사들을 천물령 전투에서 격퇴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동모산 아래에서 진국을 건국하였다. 해동 성국 진국을 건국하다. 발의 처음 이름은 진국, 진단 또는 대진국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동방국 또는 대동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진국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제2의 고구려이다. 대조영은 고황제라고 하였는데 고는 하늘처럼 높다는 뜻으로 고구려의 황족이란 뜻이며 천신의 후손이란 뜻이기도 하다. 고황제는 수도를 호란성으로 옮겨서 성벽을 쌓고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발해의 기초를 튼튼히 닦았다. 발해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본 최초의 학자는 정조 때의 실학자 유득공이었다. 그는 고려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역사만 기록하고 발해를 제외한 사실을 비판하여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뒤 김씨가 남쪽 땅을 차지하여 나라 이름을 신라라 칭하고 북쪽은 대씨가 차지하여 나라 이름을 발해라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하여야 한다. 남북국에는 각각 남북국의 역사서가 있었을 터인데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대조영은 진국을 건국한 후 돌궐과 화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나라의 침략 야욕을 막아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당나라는 진국의 존재를 인정하며 705년 사신을 보내어 대조영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다. 또한 당나라는 713년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이때부터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국으로 고쳤다. 그러나 나라 이름을 발해로 바꾸었으나 그것이 당나라에 대한 예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발해의 강역은 발해만에서 지금의 연해주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상경 현천부, 남경 남해부, 동경 용천부, 서경 압록부, 중경 현덕부 등 5경을 설치하였다. 전성기의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하는데 바로 대동성국이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구려인이다. 그의 건국이념은 단군 조선의 국시를 중광하고 고구려를 계승 발전시켰다.